자, 기타 소득은 우리 첫 번째 챕터에 몇 번에 나와 있는 7번째 나와 있는 이제 소득세 기본 개념 거의 다 끝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기타 소득 들어가 볼게요. 자, 기타 소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냐면 어떠한 소득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다. 그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건 모두 다 개인의 기타 소득을 보아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아니요. 국가가 정해준 것만. 그럼 국가가 정해준 부분이라고 하는 열거주의 없으면 우리 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우리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자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도 배당에도 속하지 않고 사업에도 속하지 않고 근로에도 아니고 연금도 안 들어가고 퇴직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이외의 소득이고 그리고 세법에서 무엇했던 거? 열거했던 부분만 두라. 우리 분명히 열거주의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네, 그렇게 두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태를 띠더라? 일시적이다. 그리고 우발적이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다 라는 식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 기타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된다? 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기타 소득의 금액의 계산은 자, 지금 무슨 부분? 얘도 비과세 소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소득을 무엇하고? 빼고 나온 금액을 뭐라고 부르자? 총수익 금액이라고 부르자. 자, 근데 그 총수익 금액에서 누구를 인정하고 있다? 필요경비. 자, 그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 있었고,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기타 소득이 있었고, 무슨 소득이 하나 더 있죠? 양도소득. 그래서 이 세 개의 소득은 필요경비를 현재 인정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경비를 빼고 나온 게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타 소득 범위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박스가 한가득이에요. 네, 정말 많죠. 자, 그래서 한가득이란 부분은 이제 순차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이 여러분 전산실무에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 기타 소득자도 부양가족에 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매우 친절하면 소득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주겠지만 그렇게 주지 않고요. 나 기타 소득이 얼마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금액을 내가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80% 추정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자, 여러분 앞에서요.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 필요 경비라는 건 보편적으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증명을 꼭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증명이란 부분 없이도 내가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자? 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의제 필요 경비 또는 추정 필요 경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제용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은 추정자를 더 많이 써요. 법령이 문구를 바꿔버렸어요. 의제를 추정으로. 그래서 이만큼을 필요 경비로 추정해서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와지는 건 그 추정 경비를 얼마? 80%. 그 다음에 나와지는 건 60%. 그 다음에 나와지는 건 네가 증명할 수 있으면 필요 경비로 빼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을 다 따로따로 쓴다는 거죠. 국세청에 신고할 때도 이 코드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 코드가 다 달리 움직이고요. 그러면 자, 이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해 준다라고 했을 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럼 진짜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 돈과 네가 추정 법에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추정을 비교해서 무엇으로 가겠다? 큰 거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 빼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시멈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맥시멈의 얘기까지 끝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된 필요 경비와 자, 총수익 금액의 80%. 그럼 제가 지금 기타 소득이 지금 현재 3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3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내가 실제 들어간 필요 경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200만 원이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제로 들어가는 부분, 추정으로 들어가는 건 300만 원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돼요? 80%. 그러면 얘는 24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더 커요? 우리 240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 240만 원을 빼고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 필요경비 증명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의제라고 하는 추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자, 이거 뭐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졸업반이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이런 팜플렛 걸어놓은 경우 있지 않아요? 학교가 주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주최를 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이 주최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무슨 부분에 뭘 내시면 언제까지? 그럼 거기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이렇게 돈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거에 하나는 게 지금 조심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또 따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라면 우린 80%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다. 자, 그리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위약금과 배상금의 종류는 아주 많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무슨 부분? 주택 입주 지체 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조건 몇 프로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다. 80%. 여러분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여러분들 요즘 젊으니까 아파트를 보러 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지긋하거나 뭐 20대 후반, 30대들은 아파트를 대부분 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하겠죠. 특히 이제 분양들. 자, 분양을 받으러 가면 뭐가 있냐면 입주 예정일을 써줘요, 여러분. 근데 그 입주 예정일에 절대로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진 않아요. 언제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2023년도 5월쯤 또는 5월부터 8월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2023년도 5월 13일 이렇게 날짜 찍어줬어요. 근데 13일에 입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부터 하루당 이 입주 지치상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일종의 페널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날짜를 찍지 않아요. 근데 일단 달이 넘어가면 문제는 돼요. 자기들이 달에 명기를 했는데 그 달이 넘어가도 계속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럼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사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을 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삿짐을 다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지체상금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내가 일단은 부가적으로 생기는 돈이잖아요. 그럼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때 80%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빼고 200만 원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낼 거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 80%.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무슨 뭐 뇌물과 비자금 조성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미술 쪽.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미술 쪽도 이제 세금을 떼자. 라고 해서 들은 게 3번이에요. 그래서 점당, 그럼 이런 점당은 하나당이란 얘기겠죠. 도자기 하나, 그림 하나, 그런 걸 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점당 6천만 원 이상이란 표현이 일단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무엇하겠다? 너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 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만 무슨 부분? 80% 추정 경비를 인정할게.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다? 90%가 있어요, 여러분. 90%.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뭐 미술품은요, 90%도 있고 80%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은 이 부분이 있다라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점당 6천만 원 미만인 서화나 골동품은 기타 소득세 안 내요. 네, 6천만 원부터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이상부터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6천만 원 미만은 내지 않는다. 자, 그럼 지금 그 요건은 충족했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 90% 추정 경비 인정할 건데, 근데 너가 파는 그 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고, 그 얼마까지, 뭐 네가 2억에 팔았다. 이러면 2억이면 6천만 원 이상 맞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부터 1억 아래까지는 1억까지는 얼마? 90% 추정 경비를 인정하고요. 근데 제가 2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넘은 금액이 있죠. 그래서 1억을 초과한 금액, 그럼 1억이죠. 네, 2억에서 1억 빼면 되니까 그러면 1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 필요 경비 얼마만? 80%만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미술품을 2억에 양도했을 땐 세금의 구간이 두 개는 아니는
필요경비 구간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 1억 아래쪽은 90%의 경비를 인정받고 우리 1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80%의 경비를 인정받아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3번에 들어오는 부분 미술품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부분은 여러분 여기 이 문구가 붙어요. 자, 양도일 현재 생존에 있는 국내 원작자의 제품은 무엇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원래 미술품은 살아있는 사람께 더 비쌀까요? 죽은 사람께 비쌀까요? 죽은 사람께 더 비싸죠, 여러분. 더 이상 미술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릴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 유작이라는 표현에 붙는 게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 건 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필요경비 옆으로 90%또 인정하는 부분의 글씨가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여러분 6번에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 신고를 볼 일은 별로 없겠죠. 네. 자, 그 다음 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에 대한 추정 필요 경비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있었던 80%하고 동일하게 여러분 실제로 발생된 필요 경비와 그리고 총 수익 금액의 60%를 계산해서 무엇한 금액,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가서 봤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 1번 얘기는 꼭 기억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1번에 대한 부분이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쪽에다 제일 많이 손을 대는 쪽이기도 해요. 그러면 인적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는 부분. 그러면 그 일시적으로 인적 능력을 제공하고 받은 게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기역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왜냐면 이런 고용관계가 있으면 무슨 소도로 가야 된다. 근로계약서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고용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분명히 일시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일시 반대는 우리 계속적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일시적인 건 무엇으로? 기타로 들어올 수 있지만 계속적이다라고 하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업소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무엇하는 강연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왜 강사라는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많죠. 지금 저도 강사의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인지 근로인지 기타인지. 자,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 해설을 하거나 개몽을 하거나 연기의 심사를 하고 받은 보수 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와 유사한 성질 대가도 똑같은 얘기시니까 여러분 이거 많지 않아요? 우리 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설하는 분들 나오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운동선수였던 분들 나오시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직업의 해설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많아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그런 방송들 많지 않아요? 그럼 거기 나와서 무엇해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심사도 하고 연기하는 거 심사도 하고 이런 거 하죠. 네, 그런 소득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 이들이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자,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요. 우리 무엇하는 거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아니 이건 사업소득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딴 데 가서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은 세무사다 그러면 세무사들이 대부분 하는 게 남의 세금 신고 대행해 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디 가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의 내용으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일종의 이제 강의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타 용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고용관계 없이 우리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있었다라면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의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부분. 자, 이 두 번째도 시험에서 자주 냅니다. 문의 창작 소득이라는 부분. 우리 글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원고료 또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사진 등과 관련된 창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의 대가를 준다라면 그걸 문의 창작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것도 실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실무자들이. 그럼 왜요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알기로는 기타라고 하는데 회사는 사업으로 신고해달래요. 또는 저희는 사업으로 신고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도 인세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세가 팔린 것만큼 받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안 팔리면 사실 인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고료는 내가 쓴 원고를 한 번 넘겨주고 원고를 한 번에 받고 끝나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타성인 거죠. 그리고 인세 같은 경우도 팔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팔리면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의 창작의 의미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타가 아니라 사업으로 신고하기도 해요. 우리가 작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근데 이 작가가 단타성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하고 1년 동안 계약에 의해서 무슨 뭐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줘야 된다. 작가에 상응하는 소위 말해서 원고료이든 뭐 인세 성격이든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그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 수도 있어서 2번도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업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누구는 시험 목적에서는 저 문의 창작 소득에 반드시 앞에 뭐가 붙을 것이다. 일시적이다라는 글씨를 분명히 붙여서 낼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우리 무슨 부분? 일시라는 부분.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문의 창작 소득. 그러면 기타 소득 그렇게 정리해버리고 끝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부분. 여러분, 강화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비밀, 그리고 상표권, 어업권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빼고. 여러분, 회계 배울 때 무형자산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자, 무형자산. 그럼 여러분, 이 무형자산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하였다? 권리잖아요. 자, 그 권리를 무엇하는 거? 대여하거나, 그럼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만큼 돈을 받는 거. 그래서 대여해주거나 또는 그 대가로 받은 금품. 그럼 그 대가로 받았다는 건 양도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은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 자,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법인과 법인의 거래였다. 여러분, 우리 이거 무형자산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배웠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법인과 법인의 거래는 과세거래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위배하시면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 성실히 발급 안 했던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여기 왜 들어오냐는 거죠. 분명히 제가 사업적인 부분처럼 보는 건 무엇하지 않는다? 아니, 증빙 발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건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이게 왜 들어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가는 사람. 그쵸?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양도이고 사가는 사람은 양수겠죠? 우리 쉽게 그냥 무엇하자? 사는 사람. 매입이라고 쓸게요. 구매자. 자, 매입하는 사람은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한테 파는 사람, 매출자, 양도자겠죠, 여러분? 전 그냥 매출자로 쓸게요. 자, 근데 이 매출자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더라? 개인이더라는 거예요. 개인. 이해됐어요? 또는 개인인데, 이 사람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그들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들은 무엇 할 수 없다? 사업적인 성격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 법인은 포괄주의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뭐예요? 열거주의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에 우리 무형자산 사고 파는 거 사업소득에 분류시켜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분류시켜드렸던 건 복지부기 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을 무엇하면 매각하게 되면 그건 있었지만 우리 무형자산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매입하는 법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자, 어떤 사람이든 이 사가지고 올 땐 무엇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주고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무엇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우리는 지금 비용에 대한 지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정말 많이 적발되세요. 아니 우리 개인한테 샀고요. 돈 준 게 왜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 못 받는 건데요? 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얘기하겠죠. 아니 그거 소득세에 가면 이 조항에 무슨 소득으로? 기타 소득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당신이 산 사람, 법인이 무슨 뭐 돈 줄 때 무엇을 했어야 된다? 아니 원천징수 신고를 했어야죠. 그 신고를 안 했으니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내시고 증빙에 문제가 생겼으니 지급한 금액의 2%만큼 또 가산세를 부과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격증도 따야 되지만 일도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있는지를 보실 것.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저는 아예 무형자산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라고 아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점포 임차권이라는 부분도 무형자산의 일종이죠. 그리고 우리 토사석을 채취 허가에 관한 권리,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광업권의 성격을 띠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용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권리를 대여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이다. 법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럼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무엇하는 거?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들어오는 게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해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슨 부분, 소득이 우발적으로 생겼다라고 하신다라면 이건 연 500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엇으로 우리 지금 기타 소득으로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필요 경비 80%를 무엇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우리 사업소득 얘기했을 때 분명히 부동산 임대소득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던 게 뭐 있었냐면 지역권, 지상권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분명히 팁박스에다 강조하고 들어왔어요. 뒤에 어디서가 나올 거라고. 그게 4번인 거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적으로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이론 쪽에서 낸다라고 하면. 실기는 어차피 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세무 2급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양가족이 이게 나오기는 드물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기는. 그래서 대부분 2번이나 1번 쪽에 있는 부분이 실제 실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양가족 여부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발생 경비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슨 부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기타 소득을 받는 수령자다. 그럼 제가 무슨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소득이 발생될 때 이만큼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비용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그 증명을 못한다라면 우리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 그대로 세금을 100%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자,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에 준하는 금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앞에서 상금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필요 경비 80%를 추정해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던 거. 근데 거기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상금이라는 부분의 종류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80%라는 걸 인정했던 부분은 우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다수의 경쟁자가 참가해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그런 식의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면 뭘 하겠다. 아유, 80% 인정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으로 받는 상금이라든지 이런 현상금의 성격들은 우리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기타 소득 금액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계약 얘기가 다시 돌아요. 그럼 우리 계약 앞에서도 또 있었죠. 어디요? 80% 쪽에. 근데 거기서는 그 계약에 의해서 받는 또는 아니 계약의 의약이라든지 해약에 의해서 내가 받는 위약금이라든지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발생된 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 무엇할 수 없다. 우리는 뺄 수 없다. 근데 앞에서 이 부분에 들어왔던 건 이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에 누구만 80%? 주택, 입주, 지체, 상금만 8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저작자 또는 실현자 또는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 왜 저작자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근데 저작자한테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저작자는 누구인지는 아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누군가 어디에다 스트리밍하는 것처럼 올려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이게 수익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다른 사람 노래 부르는 음원 가지고 왜 유튜브에 가서 뭐 다른 작업해서 올리면 그것도 수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처럼 나오는 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온다. 근데 저작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여러분. 네,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물품이라든지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물품이라든지 장소를 무엇하는 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거. 그럼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나는 무엇하였다? 아유 사용료를 받았다라면 그 부분도 우리 기타 소득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서 난 뭘 받았다? 보상금을 받았다. 또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도 무엇이다? 기타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유실물 습득은 뭐냐면 우리 왜 길 가다가 지갑 주워서 무엇하면 뭐 경찰서에 갖다 줬더니 거기 들어있는 돈의 몇 프로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거나 또는 어느 해인가 여러분 왜 운석 떨어져가지고 그거 얼마에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런 식의 관점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소득들. 자,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그러니까 이게 내 거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라든지 사례금. 이것도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알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아요. 알선은. 왜냐면 알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부동산 중개잖아요. 부동산 중개가 알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부분이에요? 수수료를 계속 받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 알선은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보죠. 왜일까요? 업이니까요. 계속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소개를 해줬더니 무엇하더라. 아유 고맙다고 돈을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은 지금 현재 무슨 의미로 봐주시면 좋다. 아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항상 붙어야 돼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회사에서 7번째 부분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나 누군가 소개해줘서 회사가 고맙다고 뭐 상품권을 사서 준다거나 꼭 금전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권을 사서 준다거나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거를 무슨 돈을 신고할 거냐? 개인한테 준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만 원천재 신고를 했어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게 쉽게 생각할 게 뭐냐면 대부분들 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세무조사 때 자꾸 적발이 되냐면 우리 왜 마트 같은 데 가면요. 무슨 행사할 때 1등은 자동차 주고 2등은 뭐 세탁기 주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항상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세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다 기타 소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올 때, 내 거로 가지고 올 때, 지금 현재 이 제세 공과금에 기타 소득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20%거든요. 그러면 저는 22% 지방소득까지 내셔야 되니까 그러면 22%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목을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동차 받을 때 자동차 타이어 하나 빼고 나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세 공과금은 현금으로 내고 그리고 나는 현물로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행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 왜 노트북 주는 데도 꽤 많아요. 제가 안 사면 1년에 노트북을 한 3개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디자인 쪽 소속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공모? 그런 거 들어가서 당선이 됐는데 금전으로 주지 않고 다 노트북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세금을 냈겠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도 내야 돼? 이게? 라고 하는 부분이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일단 여러분 어두운 세계 얘기죠. 그쵸? 네, 뇌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세금을 떼겠다. 근데 어디로? 기타 소득으로. 이런 거죠. 그리고 알선과 배임은 뭐예요, 여러분? 일종의 횡령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기타 소득. 우리 왜 소득 처분이 있을 거라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주한테 소득 처분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러면 인정배당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 종업원한테 했다. 그럼 인정상해였죠. 우리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우리 앞에 연금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럼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이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과 기타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럼 기타가 있었던 게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 우리 아까 운용수익이 있었잖아요. 그 기타 소득 들어간 얘기인 거고요. 자, 그리고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식 매수 선택권 조심하시라는 게 뭐였었죠, 여러분? 내가 회사를 무엇하고 있다? 아이고, 나 근무 중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간다. 행사했을 때. 근데 회사를 그만두면 뭐로 간다? 퇴직소득으로 간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부여받았던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라면 그 부분이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 자, 노란우사 공제라고 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와 관련돼서 일시금을 받게 되면 이게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복권이라든지 경품권, 그 밖에 추천권에 의해서 당첨돼서 받는 금품.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복권, 이러면 그냥 끝이죠. 네, 복권.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복권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직무발명 보상금도 조심하시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도 뭐다? 나 근로 중에 받고 있다. 소위 말해서 급여명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다? 기타 소득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여러분 왜 500만 원 초과할까요? 500만 원까지 뭐 해주겠다? 비과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얘기 드렸죠. 이 500만 원 비과세가 되는데 근로 쪽에서 벌써 500만 원을 채워서 다 받은 상태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땐 이 500만 원 초과라는 부분을 들을 수 없다라겠죠. 비과세를 벌써 딴 쪽에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냥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 근로소득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들어오고 그다음 자 15번째 나와지는 부분. 자 여러분 이게 왜 15번째 부분부터 왜 나눠드렸냐면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는 실제 발생 경비예요. 근데 15번째 얘기와 16번째 얘기는 지금 필요 발생 경비를 인정하는 부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온 부분. 우리 복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복권 살 때 들어간 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로또 복권이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2,000원이라 얘기할게요. 그럼 2,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1억을 당첨됐다. 그러면 2,000원을 경비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15번째 나오는 부분은 이 필요경비를 빼주는 게 단위 투표 금액 합계액을 빼주고 당첨 당시 슬롯 머신에 투입한 금액을 빼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5번째, 16번째 얘기는 뭐냐면 15번째는 그냥 경마장 등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한국마세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그리고 우리 왜 자전거 경기하죠 여러분 경륜 또는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은 환급금 결론적으로 내가 경마장에 가서 말에 베팅을 했다. 근데 그 베팅한 부분이 1등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몇 배 베팅 하잖아요. 그래서 그 1등이 돼서 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기타 소득이에요. 저도 경마장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제주도 여행 가실 때마다 여길 가셨어요. 아는 지인이 계셔서. 근데 정말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말이 달리면 나도 달려야 된다고. 내가 걸은 말이 1등을 해야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몸이 막 달리고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노름이라든지 그런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람에 그런 부분을 간다라면 건전 부분을 또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요 부분에 내가 이제 넣은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위 투표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합계 금액을 자 슬롯 모션은 강원랜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쨌든 이 슬롯 모션 모이는 게 강원랜드이니까 그러면 그 강원랜드에 가면 우리 뭐 있어요 여러분 카드 게임도 있고 우리 왜 그 룰렛 같은 거 맞추면 또 돈 우르르 쏟아지죠. 우리 대부분 칩으로 되어 있는 거 뒤에 가서 돈을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롯머신 또는 비디오 게임 포함해 주시라는 거고 투전 이외에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서 행위에 참가하고 받은 당첨 금품이 있다라면 그건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 경비는 그 슬롯모션이라든지 그런 기계에 투입한 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 60%에 해당되는 추정 필요 경비 쪽에 있는 게 내가 업무를 할 때 많이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발생 경비들은 대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있는 부분이 회사 업무를 할 때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로 우리 3년 전에 법이 바뀌었죠. 통과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종교인들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근로소득자들은 근로계획에서 월급 받으면 세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도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돈 받아가요. 아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세법이 바뀔 때까지도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10원 한 장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는 정당에게 세금을 내게끔 해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소득인데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아가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무튼 통과가 돼서 지금 세금 징수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타로 가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근로가 일단 1번이에요. 근데 안 했다면 기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종교인의 기타 소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라는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발생된 필요 경비와 의제 필요 경비라는 부분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우리는 세금의 신고를 끝내겠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우리 총수익 금액의 80%,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50, 30, 20에 이런 단계로 또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 개정에 의해서 들어왔던 첫 해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뭐 절에 계신 분들. 전 절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신고를 할까? 왜냐면 교회나 성당은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절은 과연 보이고 있을까? 근데 이름이 있어서 알려진 절들이 아니면 진짜 곳곳에 많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인 소득도 이제 세금 징수를 한다. 자, 기타 소득 중에 비과세가 되는 소득들. 자, 첫 번째 보상금. 아니, 보상금 아까 세금 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봤더니 이 보상금이 무슨 부분 1번, 2번, 3번이 다 그런 성격이거든요. 보상금이든 상금, 보로금, 상금, 부상이든. 근데 이 내용에 붙어있는 부분을 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와 관련돼서 들어온 보상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받은 보상금, 상훈법에 의해서 받은 보상금 또는 상금. 자, 이런 부분들은 비과세로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의 요건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상금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대한 부분. 우리 무슨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직무 발명 보상금 얘기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뒤에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얼마까지? 500만 원 이하까지.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써 있다. 자, 지금 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여러분 500만 원까지 인정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500만 원까지 인정되는 부분에 뒤에 가서 봤더니 문구가 붙어 있죠, 여러분. 이 가로 문구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인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었다라면 그 5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무엇해라? 차감하고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5번째, 국군 포로의 송환이라든지 대우와 관련돼서 받는 정착금. 예전에는 이 돈이 조금 많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정착금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적어졌더라고요. 몇 천이었는데 지금 몇백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서화나 골동품인데 이게 문화재 지정으로 대전인데 이거 개인이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기 거였다라면. 근데 그걸 국가에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기증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답례로 돈을 좀 받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7번째, 우리 앞에서 왜 서화나 골동품이나 미술품에 대한 거래도 뭐가 되고 있다? 우리 지금 과세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뇌물이라든지 비자금 조성으로 워낙에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게 이제 나오는 부분. 그런데 6천만 원 넘어가는 것부터 우리 무엇하겠다? 과세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그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서화나 골동품을 미술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든지 또는 점당 양도가액 6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제가 기억에 뭘 본 게 있냐면 이게 미술품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이런 걸 물어본 출제자가 있어요. 근데 미술관이 그림을 팔았다고 된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은 사업 소득자예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그림을 파는 건 당연히 그림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림 사간 사람한테. 그럼 미술관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들어오는 미술품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거
또는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파는 거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이 누구한테 파는 건 상관이 없는 거지만 미술관이 파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타하고 사업은 구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어요. 자, 원천징수부터 보겠습니다. 조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원천징수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기타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을 떼겠다라고 하면 너 얼마 주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주는 지급액이 있겠죠, 여러분? 비과세 소득은 뺐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주는 지급액에 대해서 곱하기 국가가 공시한 원천 징수 세율을 무엇하여 적용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의 소득이 생겼어요. 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 소득. 자,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나 은행에서 이자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부분 100만 원, 저 만 원짜 안 쓸게요. 여러분 곱하기 14%의 세금을 떼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1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대요. 근데 저는 강의가 주업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받는 그 강연료는 무슨 소득으로 상대편은 신고할 것이다. 사업소득을 신고하겠죠? 그럼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강연료 얼마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제가 봉사료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 종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우리 봉사료는 5%를 하겠습니다. 3%를 떼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원래 하고 있는 업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강의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가끔씩 강의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한쪽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뭐 대부분 다 다양하더라. 또는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은 무엇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구나. 기타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100만 원에 20%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지급하는 금액에서 누구를 뺐어야 돼요? 필요경비 또는 의제 또는 추정에 해당되는 필요경비 무엇해라? 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필요경비는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실제 필요경비를 빼든지 아니면 국가가 인정하는 추정에 대한 부분을 빼든지 두 개가 같이 있을 땐 큰 거로 빼주면 되고요. 됐어요, 여러분? 이 부분. 그러면 지금 100만 원 곱하기 2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기타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나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여러분 우리 강연은 몇 프로 추정 필요경비 인정하죠? 60%. 그러면 우리 1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60만 원 빼주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 100에서 60만 원을 빼고 곱하기 몇 프로를 해야 된다? 20%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소득은 지급액에 대해서 그대로 원천징수 세율. 근데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근데 원천징수로 모두 다 정리하면 좋은데 뭐가 있더라? 아니, 그놈의 원천징수 중에 무조건 분류과세 되는 게 있더라. 그럼 무조건 분류과세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라는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완납적 원천징수에 속하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의 부양가족에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놈 복권을 열심히 내요. 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은 복권 당첨됐다고 온 동네 소문내고 되실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또는 배우자 정도까지만 얘기하기도 할 거고요.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이걸 회사에 그래서 내 배우자가 이번에 3억짜리 복권이 당첨됐거든. 부양가족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얘기 아예 묻지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시험은 정말 미친 듯이 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복권이 얼마 당첨됐다. 그럼 무슨 생각하시라? 그냥 세금 신고하고 끝냈겠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부양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묻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미친 듯이 내지만 업무는 정말 쓸모없는 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심할 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복권 당첨, 승마투표, 승자투표, 무슨 소싸움 경기, 뭐 그리고 체육 진흥 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그럼 여러분 우리 복권부터 아까 나왔던 뒤에
배웠던 부분 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20% 원천 징수하고 뭐 되라? 끝내라. 근데 제가 복권을 얼마짜리 당첨이 됐냐면 5억짜리가 당첨이 됐대요. 자,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땐 얼마까지는? 3억까지는 세금을 몇 프로 떼고 20%를 떼고, 자, 거기에 3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떼야 된다? 30%를 떼야 합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여러분. 무조건 2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억, 우리 3억 이하까지는 20%,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글씨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20%로 끝냅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한 기타 소득 지급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몇 프로로? 15%로. 그러면 이제 세금, 이 세율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일반적인 거에서 보는 건 20%가 맞지만 20%가 아닌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5%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린 부양가족 공제에 무조건 끌어들여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어요. 자, 이 무조건 종합과세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아무도 나 이런 일이 있다고 세금 내겠다고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뒤에 뭔가에 문제들이 생기거나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적발이 돼서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오는 부분의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과연 신고할까요? 본인들 자진 신고할까요? 이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이면 돈이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이거든요. 과연 개인과 개인의 거래였을 때 좀 그게 상당히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뇌물, 알선, 배임 수재는 대부분 세무조사나 다른 조사 받는 과정 중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천징수라는 의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무엇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합과세로 아예 신고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종합과세 되는 사지선다에서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갔더니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어요. 자, 그럼 조건부 분리과세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자, 내가 무엇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지만 조건부에 되어 있는 건 기준금액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빼고 발생된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얼마 이하이면 우리 3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분리과세와 누구에 대한 부분,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조심할 건 여러분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합계. 그리고 이 300만 원 이하 부분에 직무발면 보상금이 여러분 예전 세금을 안 떼다가 이게 추가된 세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포함하느냐? 포함합니다. 또 이것도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밑에 써드린 부분은 왜 써드린 거냐면 우리가 80% 추정 필요 경비, 60% 추정 필요 경비가 있었잖아요. 자, 그럼 그 부분들이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까지 우리 연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300만 원이 되려면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였을 때 300만 원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50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1,500만 원에서 빼기 우리는 1,500만 원에 아이고 지금 1,500만 원에 곱하기 80% 자, 요거를 빼서 나온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잖아요. 그쵸? 기타 소득 금액. 그러면 여러분 1,500 곱하기 80% 하면 1,200이잖아요. 그럼 300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써드렸을까요? 시험은 절대로 이거로 내지 않아요. 우리한테 계산을 시켜야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업무하시는데 기타 소득 금액이란 표현을 써요? 기타 소득이란 표현을 쓰겠죠. 지급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시 강연료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아 일시 강연료 얼마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아 이 사람 1,500을 1년 동안 벌었대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일시 강연은 추정 필요 경비가 얼마였다? 60%였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750만 원에 대해서 자, 750 곱하기 60%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750만 원 곱하기 60% 하면 450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750에서 450만 원을 빼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30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지금 저는 일시 강연으로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1,500. 그런데 이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부양가족 못 들어요, 여러분. 3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 때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당연히 전산실무에 나오겠죠. 그래서 전산실무에 이 용어가 계속 따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으로 묻는지 아니면 소득으로 줬는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의 꽃은요.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부양가족을 두를 수 있느냐 없느냐 선별 작업을 하는 게 꽃이에요. 제가 꽃이라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거 선별 작업 못하시면 연말정산은 아예 시작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무자들 제일 어려워해요. 그리고 근로자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정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연말정산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과세체저안. 자, 과세체저안은 왜 알려드리냐면,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뗀다, 안 뗀다? 안 뗀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드렸죠, 여러분? 소액부징수. 그쵸? 그래서 소액부 징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소액부 징수랑 누가 만나면 과세 최저한이 만나면 그럼 여러분 이 과세 최저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라는 걸 과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세되는 금액에 뭘 주겠다? 최저를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최저라고 국가가 공시해 놓은 금액에 해당이 된다라면 세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세금 징수 안 해, 여러분. 이해됐어요? 우리 그런 식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소액부 징수의 부분과 이 과세 최저한 두 개가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세진다?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가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세다라고 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자 등록 내실 때 세금 계산서는 과세사업이고 제가 계산서가 면세죠. 그럼 우리 누구로 봐버려요? 과세사업자로 봐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의 계산서가 신용카드하고 만나면 누굴 우선으로 봐라? 우리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우선으로 보라겠죠. 그럼 소액부 징수와 과세 최저한이 만나면 누가 우선이 된다? 과세 최저한이 우선이에요. 소액부 징수가 우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세 최저한이란 부분이 만나면 지금 이 소액부 징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최저한 적용하고 끝낸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세금 계산해 보면 여러분 소액부 징수가 아까 1,000원 미만이었잖아요. 1,000원이 더 나와요. 1,000원 미만이 아니거든요. 세금 계산해 보면. 그런데 얘를 우선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1,000원이 넘어가도 세금은 안 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3번.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부분. 자, 그러면 첫 번째 승마나 승자투표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환급금이 있다. 그러면 매 건마다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겉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팅할 때 이렇게 거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사실상 10만 원까지밖에 못 걸게는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옆에 누군가 끌고 와서 그 사람한테 자기 거 배팅시키기도 해요. 왜냐 이게 제한이 있거든요. 투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단위 투표 금액당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몇 배, 100배 이하. 그럼 제가 5만 원을 걸고 거기에 곱하기 몇 배라는 배팅을 했다. 근데 그 배수가 100배 이하이면 세금을 떼겠다 안 떼겠다? 안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팅 금액 작은데도 불구하고 1등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의미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원랜드 등에 있는 이런 슬롯머신과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당첨 금품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매 건마다 200만 원 이하예요. 매 건마다 200만 원 이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겠다. 자,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이 아닌 그러면 우리는 1번과 2번을 보기보다는 3번을 더 많이 보겠죠. 제가 3번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위에 있는 1번과 2번 이외에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였을 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강연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강연료를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0만 원. 자, 10만 원 강연료를 받았어요. 근데 일시 강연료는 필요 경비 얼마 인정받는다? 우리 60%. 그러면 저는 6만 원을 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우리 얼마를 6만 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4만 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세체 제한을 몰랐던 분들은 뭘 할 거냐면 4만 원 원천인수세 몇 프로? 20%이지? 그럼 20%를 적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4만 원에 20% 하시면 우리는 얼마 나와요? 8천 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소득 포함해서 8,800원을 빼고 주겠다고 얘기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과세체 제한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요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인데 지금 5만 원 이하예요? 아니에요? 5만 원 이하잖아요. 근데 8천 원의 세금이 계산한다 나오더라도 세금을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대로 얼마 주시고 끝내라? 10만 원 주시고 끝내라. 됐어요? 그게 과세체 제한이에요. 그래서 소액부 징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항상 무슨 말씀 드리냐면 프로그램에 가서 이걸 입력할 일이 생긴다. 세무 2급은 안 나와요. 세무 1급부터 이쪽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어디부터 이자 소득부터 지금 기타 소득까지 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전산 실무는 세무 1급에 나와요, 여러분. 다만 전산 세무 2급은 근로소득만 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 프로그램 입력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은 똑똑해요. 프로그램 과세체 제한이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면 8천을 손으로 쳐요. 타이핑도 되거든요. 금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0으로 뜨거든요. 과세체 제한에 해당이 되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신고만 하시면 돼요. 세금 없이 그대로 신고. 됐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프로그램은 미리 세팅값이 모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는 현금주의로 갑니다. 돈 받은 날로 가라. 그래서 지급받은 날. 자,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기타 소득이다 라고 하면 당해법인 사업연도에 결산 확정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산 확정일로 가라. 그러니까 2020년도와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결산 확정을 2021년도 3월에 했다라면 우린 2021년도 소득으로 봐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우리 아까 무형자산처럼 보세요라고 했던 부분. 자, 그래서 광업권 등의 자산 권리 등을 무엇하였다? 대여했다라면 인도되거나 사용 수익일이 지금 나온다라면 무슨 부분? 빠른 날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은 쓰기 시작했어 라는 거고요. 인도는 넘겨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써야 되는 게 먼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날짜로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교재에 가시면 기타 소득과 관련돼서 지금 팁박스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써드렸을까, 여러분? 강사료와 원고료를 놓고 봤더니 누구는 근로이고 누구는 사업이고 누구는 기타이다. 당연히 나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강사료를 놓고 봤더니 고용관계이다 라고 하면 뭐로 가라? 근로소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등하고 뭘 했을까요? 근로계약서 썼다 안 썼다? 썼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우리 뭐 시간을 하든 아니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든 그건 뭐 약정의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이다. 근데 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주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는 강사를 받는다는 거죠. 뭐 일정 비율로 받든지 월급처럼 받든지 아니면 시간당 얼마를 받든지 자, 그러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이 아닌 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기타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왜 노무사님 오셔서 수업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부분이 주업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여러분하고 강의한 부분에 그 노무법 관련된 것 때문에 잠깐 했다. 그러면 그분은 기타 소득 분류가 돼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고료. 자, 지금 원고료 부분에 봤더니 첫 번째 왜 근로소득이냐. 이런 회사에서 채용 시험 보실 때 그 시험지를 회사에서 직원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외부에서 출제를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채용 시험과 관련된 또는 사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출제 또는 감독, 채점 또는 강의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적으로 뭔가에 돈을 주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회사의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종업원이에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분류시켜버려요. 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작가 등이 받는 인세.
그러니까 독립된 자격이고 계속적이고 직업적인 창작 활동을 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도 인세를 받고 있지만 그 인세가 기타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무슨 부분, 우리 사업으로 신고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법령 코드에 아예 다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1번, 2번이 아닌 부분, 일시적인 원고료는 뭐로 가셔라? 우리 기타 소득. 우리 왜 신문에 가끔씩 본인이 뭔가 글을 싣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 소정의 원고료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부분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타 소득이고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서 내면 이렇게 분류하는 거 낼 수는 있어요. 사지선다로 내기 딱 좋거든요. 글로 써놓고 소득의 분류가 잘못된 걸 찾아라, 잘된 걸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에 딱 좋은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소득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얘기를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실기로는 못 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얘기로만 출제가 되고 끝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